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시죠 요즘도. 예, 지금 뭐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로 열심히 네네. 뛰고 있는데요. 네네. 마침 3일, 4일 이 시장 경선 예비 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8명이 서울에서 뛰고 있는데 4명으로 압축되는 그런 경선이거든요. 네.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럼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4명으로 이제 압축되는 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단계겠네요. 그렇죠. 일단 4강에 진입을 해야 거기서부터 사실 뭐 지금 인지도가 높은 뭐 오세훈, 나경원 이런 후보들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언론도 조명받고 하지만 이제 그 외의 후보들이 다소 이제 조금 인지도가 약하니까 언론의 조명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4인으로 이렇게 압축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또 한 달 동안 그 본경선 레이스가 펼쳐지고요. 그럼 1대1 토론이나 왜 오세훈과 나경원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력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특이한 이력이 또 있더라고요. 네. 한예종을 또 나오시고 네. 장동건 그 배우랑 네. 또 이제 또 동기셨다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정치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청춘의 시절은 사실 연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대 학생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연극을 만나서 아마추어 연극을 하다가 내가 이 프로 배우로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 2학년 때 휴학하고 제가 극단에 대학로의 연우무대라는 극단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갔고요. 네.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은 이제 뭐 국민 배우가 됐지만 배우 송강호 씨 하고 극단 오디션을 같이 봐서 동기인데요. 저보다 이제 형이죠. 예. 그래서 뭐 그분도 거의 부산에서 거지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생활할 때 같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갔다가 제대한 해에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1기생을 뽑을 때 제가 다시 이제 어플라이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동기들이 장동건, 뭐 이선균, 오만석, 문정희, 진경 다 유명하신 예, 다 네. 일기들이 유명해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치로 이제 제가 30대 서울 시의원을 하면서 정치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연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성적이신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정치랑은 또 이제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좀 이렇게 그 경력을 완전히 바꿔서 정치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셨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성적인 집단들이 이 정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대중정치 또 미디어와 함께 해야 되는 정치 속에서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좀 감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이성적인 판단들이나 어프로치 통해서 사실은 시민들의 정서가 괴리돼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연극을 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큰 저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공간도 네. 처음 제가 와봤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대표로 계신 이제 요 공간인데 네. 되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좀 구식적인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제 공간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공간은 또 어떻게 좀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이 하우스라고 하는 여의도의 정치문화 플랫폼의 공간인데요. 뭐 형태로는 여기가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서점, 그리고 공간을 소비하는 이 정치 이 공간들 이렇게 함께 복합적인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총선 끝나고 사실 여의도에 막 쏟아져 나오는 참패했죠. 선거에 참패하고 쏟아져 나오는 원외 정치인들이 각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보수를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신뢰를 확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게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는 현역 정치인들 또 아니면 낙선했던 정치인들 또 함께 도움을 주는 분들과 함께 출자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상임이사가 요 의사결정들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경선에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민들과 서로 교류하고 학습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게 어떤 특정의 어떤 뭐 정치 이념적 색깔을 띠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누구나 와서 이 공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속에서 더 우리가 외연을 넓히고 보수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지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보수 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핫 이슈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수 이제 우파 그 이제 세력들 안에서는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중도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많거든요. 네. 보수 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려면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49대 51 싸움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소위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만 갖고는 결국엔 35% 정도의 박스권에 묶여서 매번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봤을 때 대안이 되고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하고 그 외연을 넓혀가자는 의미이지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버려가면서 그것을 뭐 시프트 해가지고 우리가 중도 좌파 내지는 뭐 좌파의 이념을 우리가 추종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고요. 다만 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냥 무조건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도 저는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혁신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중산층, 서민들, 청년들이 보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바라봐주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보수의 재건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님이 예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에 네. 교섭단체 이제 연설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정권이 그때 한창 이제 추구하고 있던 게 최저임금 네. 그거랑 이제 또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과는 어떤 점에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했었던 경제 정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치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의 실천, 뭐 실현 아니면은 뭐 공정경제 확보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경제 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뭐 경제 정책인 양 둔갑시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노동 정책인 것이고. 그리고 현금 지원 확대하는 것은 결국 복지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뭐 경제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설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허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쨌든 경제에 대한 발전들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이끌었던 주역이었던 보수 정치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IT나 이런 어떤 현재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에서는 다소 좀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컨텐츠를 혁신하고 더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다시 신뢰를 좀 확보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외연을 계속적으로 좀 넓히고 그래서 중도 확장성 또 내지는 청년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 사고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히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요 청년들에 대한 외면을 받는 정당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기성세대가 될 것인데 미래에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정당의 구조인데 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늘 선거에 패배하는 정당이 저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네 번에 걸친 큰 선거에서 우리가 대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대선 1년을 앞둔 선거에서 그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동을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이 과거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등장에 조연 역할을 했던 과거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 인물로는 저는 승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이길 수 있는데 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것도 질문을 좀 한번 드리려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나경원 이제 뭐 후보나 오세훈 그 후보에 대해 가지고 네. 과거 이제 박원순 시장의 조연들이다. 네. 그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있었고 또 발끈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 과거에 그걸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네. 이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경원 후보가 뭐 당시에 자기는 희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것은 금방 언론의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존에 이제 앞서가고 있다가 역전패당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팩트이고 다만 이제 본인이 뭐 그것을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기억에 대한 왜곡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덧붙이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되니까 뭐 언론에서 금방 뭐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 그 사실 확인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또 한창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복지를 잘 할 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 맞는데 네. 그게 또 과하게 된다면 이재명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지사 측의 그런 식의 포퓰리즘이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코로나에 대한 지원책이나 아니면은 그런 방안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식의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의 이런 지원금은 실제로 지난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K다이 연구 결과로 보면 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뿐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결국엔 빚 갚는 데 쓰거나 그냥 저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곳에 좀 더 두텁고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순수하게 다 다른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헌법 가치의 헌법 23조에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러면 정부가 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월 5일날 출마 선언할 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이제서야 뭐 민주당이나 지금 정세균 총리가 뭐 불이 나게 지금 손실보상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뭐 법관 탄핵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서울시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고정비라고 하는 뭐 임대료나 아니면은 뭐 인건비 이런 고정비의 30%까지 그리고 500만 원 한도에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 나머지 70%는 정부가 좀 감당해 달라. 이렇게 1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죠. 지금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후보님이 약간 좀 이제 뒤쳐져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본선 거기까지만 들어가게 되면 4인까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반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예비 경선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들께 많이 알리거나 대면 접촉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나경원 중심의 언론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5일날 4명으로 압축돼서 그 4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1대1 토론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송들과 같이 또 종합 토론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들 그리고 누가 진정성 있게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그 속에서 오신안을 더 알리고 왜 오신안이 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제 오신안의 존재가 부상이 돼서 뭐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고 또 거기서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오세훈 나경원을 꺾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오신환이 된다면 저는 뭐 미스터 트롯처럼 뭐 진흙 속에 진주가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본선에서 단일화의 파고도 뛰어넘고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그런 본선 경쟁력을 갖는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란을 좀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시민분들이 많이 또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서울시가 예전에는 박원순 시장 전에는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어떤 위상도 높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좀 후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 자기만의 어떤 서울시를 만들겠다라는 테마 같은 것이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서울시 딱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서울시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신환의 서울은 입체도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체도시는 그 기존에 있는 그 평면적 개념의 도시계획에서 지하와 지상의 확장적 입체화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미래 도시 전략의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선진 도시에서 이미 많이 적용이 돼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라데팡스나 도쿄의 도라노먼 힐스 그리고 뭐 오사카의 게이트웨이 타워 같은 이런 것들이 이미 선행돼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의 지금 말씀하신 미래 경쟁력 그리고 과거 2010년도까지는 이 동아시아의 글로벌 수도 서울로서 도쿄와 그리고 베이징과 우리가 경쟁을 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성장식에 멈춰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냥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에 벽화 그리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집중했던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쇠락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입체도시의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가 과밀화되고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요원한 지금의 상태에서 입체도시를 통해서 도시의 미래 전략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신환의 서울은 입체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그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그 용감한 시장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시의 발전을 힘차게 돌려낼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거와 미래 싸움에서 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후보 오신환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